6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반열에 오른 듯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최정예 수사팀이 청구한 두 차례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했다는 정 씨의 발언이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고 검찰 청사를 나서는 정유라 씨의 표정에서는 피로감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검찰은 삼성 승마 지원 수혜자인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며 구속을 자신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추가된 혐의를 포함해봐도 정 씨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하시고 왔었어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그러나 취재진이 크리스마스 때 통화했던 것과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몇 번 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정유라 씨는 어렸을 때 보고 교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이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황을 알지도 못했던 정유라 씨를 위해 삼성의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는 검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한 발언입니다. 정유라 씨의 어제 발언은 박 전 대통령 주장의 근거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럭비공이라는 평가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의문이 오늘 대법원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보겠다는 판사회의의 결의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할지 법원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후 대법원에 전달한 결의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권한남용 관련자 책임 규명 및 문책,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그리고 법관 대표회의 상설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그런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일선 판사들이 못 믿겠다, 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됐다고 의심된 PC를 열어보지도 않고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판사 선배이자 대법원장의 손발인 고위 판사들의 PC를 직접 뒤져보겠다는 겁니다.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법관회의 결의 내용을 일선 판사들의 의견으로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참조는 하되 100% 의무적으로 반영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 자체를 조사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대법원을 세게 압박한 겁니다. 이와 관련 법관회의 관계자는 결의안이 전달되기 전에는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놓기 곤란했을 것이라면서 오늘 결의안이 공식 전달된 만큼 대법원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냐며 결의안 수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결의안이 공식 전달되며 이제 공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법부 권력 지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의안. 퇴임을 석 달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대법원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그제 국회 개헌 특위가 열려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죠. 예. 국회 개헌특위는 기본권 등을 다루는 제1소위와 네.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를 논의하는 제2소위로 나뉘게 됩니다. 네. 지난 1월 꾸려져서 5달 넘게 논의해온 내용을 그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는데 사법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 이게 가장 눈에 띄던데 좀 전해주시죠. 이게 말씀하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분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네. 가장 핵심적인 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인데요. 네.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직접 제청을 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금도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며칠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현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 가운데 2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택을 해서 임명을 제청한 건데요. 네. 이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직접 그러니까 후보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아닌 추천위가 직접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니 해도 인사권이 결국 권력의 핵심인데 대법원장도 14명 대법관 가운데 1명으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자체를 네. 인사추천위 추천을 통해서 임명하자는 의견과 네.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 호선으로 뽑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법원 인사와 예산의 제왕적 권력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을 네. 14명 대법관 가운데 1명 정도 위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예,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3명,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3명, 네.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면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처럼 별도의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추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 등 그 비법조인에게까지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고 네. 숫자도 12명으로 늘리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 뭐 사법 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실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법개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개원 특위 얘기 전해드렸는데 일반 국민들의 법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죠? 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 법관에 의하여를 법원에 의하여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관과 법원 비슷한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법관은 사람, 법원은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법관이 되려면 즉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붙은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법원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네. 법대 교수나 일반 국민들도 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개헌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김관영 의원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등을 고려해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하고 형사 피고인 이외에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 이외에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하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처럼 들리는데요. 네, 먼저 간략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면 네. 피고인은 특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는 특정한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 그러니까 피고인이 돼야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걸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수사 드라마 보면은 뭐 변호인 없인 얘기하지 않겠다. 뭐 변호인 불러주세요. 이런 걸 숱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네,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도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네. 건데요. 개헌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형사 피고인 이외에도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제기된 피고인 이외에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 피의자도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후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 아예 제도화하자는 얘기도 오늘 나왔죠? 네,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그 소스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형사 공공 변호인이요? 네, 쉽게 말하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공수처처럼 형사 공공 변호인을 운영하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변호처를 만들자 이런 내용인데요. 인권도 보호하고 검찰 힘도 빼고 다목적 포석입니다. 민변 김준우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 단계에서도 좀 붙어줘야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기 대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고 수사 단계, 피의자 단계에서도 이제 하게 되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자칫 남용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네요. 뭐 사실 검찰과 법원은 법조 3륜으로 같이 묶이긴 하지만 법원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반면에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데 그 위상이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법원과 거의 동급으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왔는데요. 이 변호처가 신설되면 검찰은 법원 아래서 변호기관과 공방을 벌이는 기관 정도로 위상이 다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검찰 개혁과 맞물린 국회 개헌특위 논의 내용 그리고 형사 공공 변호인제도 도입 이것도 뭐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전히 본인 개인의 노력으로 이른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로도 불렸던 사법고시 그 사시가 올해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정순영 기자가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연세대에 다녀왔습니다. 경축 누구네 장남 제 몇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시골 마을 어귀에서 볼 수 있었던 플래카드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정겹기까지 했던 풍경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시, 이번이 마지막. 응시생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지막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은 끝내게 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사법시험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조선 변호사 시험으로 시작돼 1950년부터 고등고시 사법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63년부터 지금의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지난 55년간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장수생과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2009년부터 시행된 로스쿨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일단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만 존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부작용과 개천에서 용나기로 상징되는 사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성공이라는 신화를 썼던 사법시험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법조인 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현재 징역 3년 이하인 법정형을 4년 이상으로 높이고 계좌 지급정지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 등에 따른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법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맹계약서의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맹점에 배상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57년간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공정사회의 상징과 같은 제도라며 국민 85%가 존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22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합니다. (6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